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면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할까 해요. 한 4주? 4주가 1주차 때는 뭐 지난 시간에 플립드 러닝 하는 내용 하면서 흔히 4단계, 5단계 관계부터 평가까지 4단계 정도 우리 케이스 스터디 4단계 정도 했었고, 2주차 때는 기본적인 괴관, 역사, 지난주에 윤리와 가치 부분을 아마 여러분들이 했고, 이번 주가 이론 부분이에요. 사실 사회복지 실천론 교과서를 보게 되면 이론 파트가 잠시 나오는 책도 있고 안 나온 책도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시험도 보면 사회복지 1급 시험을 보면 이론 부분이 그렇게 인행사처럼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나오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론을 우리가 어디 정도까지 해야 될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론 부분을 다시 막 4주, 5주 동안을 할 수도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인행사 시간에서 다 했기 때문에 했던 것을 또다시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아무리 중첩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4주, 5주 동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플립드 러닝을 했을 때 한 주 한 주마다 어떤 이론 하나씩을 설명하고 같이 논의하는 걸로 이제 짰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는 못하니 제가 이제 영상을 이게 좀 합쳐놨어요. 그러니까 플립드 러닝, 원래 이번 학기 플립드 러닝을 할 거를 영상을 하나로 합쳐놨고, 거기에 각 영역마다 이론이 나오고, 이론의 관점에서 영상을 어떻게 찍어야 될지 제가 한 5개 정도로 아마 요약을 해 놓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강점, 관점을 빼고, 사실 강점, 관점은 우리가 1주차에 했었던 임파워먼트 영역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체크를 교차로 좀 봐주시면, 그리고 항상 제가 하는 말이지만 제가 하는 수업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책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구글도 있고 그걸 계속 찾아보세요. 모르시면 그걸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교차로 이렇게 보셔야지 훨씬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선생님이 100% 그거를 완벽하게 지식을 전달할 수도 없고, 전달한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께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내용을 보면 그것을 좀 이렇게 쌍방향으로 좀 교차하면서 공부를 하는 버릇을 좀 들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론의 중요한 부분을 올렸고, 그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영상을 찍어야 되고, 흔히 말해서 극을 만들어야 되는 것을 조금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전반적인 이론에 관한 부분은 제가 PPT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내용이 인행사 내용과 거의 유사할 겁니다. 아마 제 수업 시간 인행사를 들었던 친구들은 아마 그 PPT 내용이나 전반적인 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에 그 차이는 거의 없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PPT를 보시고, 그 다음에 그 PPT 내용을 이해 안 되시면 교과서 이해 안 되시면 유튜브, 구글 내부를 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영상 같은 것은 그냥 요렇게 보는구나 라는 짧은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보는 거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걸 봤다고 해서 내가 이 이론을 이해한다는 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과제 자체가 아마 지난 시간에 좀 잠시 이야기했을 건데, 어떤 하나의 그 현상을 선택해서 현상에 대한 기법을 하지만 그 기법을 바로 바라보는 틀은 이론이 돼야 된다고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론에 대한 어떤 명확한 이해가 없으면 영상 자체를 찍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 정확히 이해를 못할 건데 나중에 영상 만들 때 알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곤란해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처음부터 이론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이론에 대한 명확한 생각이나 방향성에 대한 게 없으면 나중에 내가 지금 개입을 찍고 있는지 사정을 하고 있는 건지 인터벤션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내가 선택하는 대상자 상황과도 잘 맞아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악의 경우가 뭐냐면 이론 따로, 기법 따로, 대상 따로 세 개 다 따로 놀아요. 예, 완전 다 따로 놉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 음식을 먹으러 가면
그 양념하고 재료랑 기법 세개가 잘 조화가 되면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 나오잖아. 근데 진짜 맛없는 음식, 뭐 백종원이 뭐 가는 이상한 거 있잖아. 나 잘 안 봤지만 진짜 맛없는 음식은 재료 따로, 양념 따로, 뭐 기법 따로 막 다 따로 노는 느낌 들죠. 입에 들어보면 단맛, 짠맛, 쓴맛이 막 다 따로 놀아가지고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는 음식 같은 거 있잖아.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제가 벌써 이런 과제를 벌써 몇 년째야? 7, 8, 9, 4년째인데요. 그리고 지금 전학기도 바로 이 전학기도 실천론을 했어요. 벌써 횟수로 따지면 이번이 1, 2, 3, 4, 5번째 실천론인데 잘 찍고 못 찍고의 이 영상을, 그러니까 과제를 잘하고 못하고의 과제의 1순위가 이론을 얼마나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을 제대로 이해 못한 친구들은 대부분 과제가 이상해요. 예. 그리고 이 수업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의 열의 아홉은 이론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론을 글로만 이해하는 거야. 자꾸 이론을 글로만 이해하다가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나중에는 몰라요. 그런 일이 정말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론이 머릿속에 명확한 친구들은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론이라는 하나의 렌즈를 통해서 현상을 봐요. 그리고 현상에서 어느 부분을 내가 이렇게 잡아 들어가겠다는 게 명확한데 이 틀이 없으니 그냥 하기는 해. 근데 왜 하는지를 몰라요. 도대체 이게 지금 어떤 맥락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뭐 어느 정도 이제 과제를 하게 되면 저한테 여러분들도 뭐 카톡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때로는 전화도 괜찮아요. 전화하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상하다고. 뭔가 좀 지금 네가 하는 게 이상하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이게 태반이 이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론하고, 그러니까 현상하고 기법은 잘 맞아 들어가요. 웬만하면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안 좋아, 뭐 사정 가야 되겠다, 뭐 좀 해주고 싶어, 개입을 해. 이거는 잘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 딱 이론이 들어가는 순간 이 따로 놀아요. 이게 왜 이걸 하는지 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현상이 있어. 이 현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뭐 사정할 건지, 어떻게 개입할 건지, 이거를 이제 A라고 하고 B라고 할게요. 이 A와 B는 사실 엉간하면 잘 틀지도 않아요. 잘 맞아요. 다시 들어가요. 근데 이 C라는 게 뭐냐면 이 자체가 하나의 C로서 이렇게 막 들어갑니다. 이 하나의 렌즈 같은 거예요. 카메라가 있으면 이 카메라 렌즈를 이렇게 보는 건데, 이 C의 기법에 따라서 이 현상을 바라보고 이 C의 기법에 맞춰서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 A'가 되었든 B'가 되었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주사위를 봐. 주사위만 보더라도 6개가 1부터 6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바라보는 데 따라서 누구는 주사위를 1로 보고 누구는 주사위를 6으로 봅니다. 그쵸? 그런 것처럼 이론의 관점에 따라서 이 현상이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이론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애가 학교 생활을 부정응해. 왜일까? 이걸 정신 욕동에 보면 아예 어릴 때 멘탈 상태의 문제이지만 책의 이론으로 보면 가족과의 문제인 거예요. 혹은 친구 간의 문제야. 혹은 현상학으로 보면 지금 있는 나와 내가 바라는 나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론에 따라서 보면 이 현상이 다르게 보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이 이론에 따라서 전혀 달리 해석이 돼요. 현상 자체가 다르게 해석된다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 친구랑 둘이서 싸웠어. 내 관점에서 봤을 땐 제가 진짜 이상한 애야. 근데 제3자인 C가 와가지고 보면 내가 이상하다고 그래. 그런 경우 있죠. 그치?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현상은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니 동시에 이 기법, C라는 이론에 따라서 기법도 변해요. 자, 예를 들어서 정신역동의 관점에서 기법을 정한다면 그 아이가 상담을 통해서 그의 내면의 어떤 자기가 알지 못했던 문제를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둘 거예요. 사정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러나 체계이론의 관점을 봤을 때는 전혀 달라요. 체계이론의 관점을 봤을 때는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자원과의 관계를 봅니다. 어떤 스트레스가 발생했는지, 어떤 자원과의 문제인지, 어떤 체계, 어떤 범주가 문제인지, 어떤 피드백이 안 되고지, 이렇게 사정을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론을 모르면 내가 들어가는 기법이 이상해지는 거야. 전혀 막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론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이론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한다면 뒷부분에 하는 것이 힘을 잃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고 이해가 안 되죠. 아시겠어요? 오늘은 플로리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계실 건데 미국 사회복지 영역에서 굉장히 임상 영역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이 편집해 쓰셨던 브루스 아이어 교수라고 했어요. 브루스 아이어 교수가 Theory of Social Work and Social Welfare 영역의 어떤 거기서 제가 좀 좋아하는 파트 도대체 이론이 뭔가 사회복 실천 영역에서 도대체 이론이라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그 서론에서 이제 정리를 해놓으신 페이퍼를 제가 좀 이제 좀 읽어주면서 이론에 대해서 좀 큰 틀에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그 뒤에부터 내용을 좀 이 영상 다음부터 들어갈 예정이에요. 이제 뭐냐면 첫 번째 이론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some characters of good theory 좋은 이론의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지금 뒷부분에 나오는 이론들은 다 그랜드 theory 좋은 이론들이에요. 좋은 이론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이론이 뭐냐?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먼저 they are comprehensive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이론은 한 단면에 보는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맥락적 차원에서 다 보는 게 사실은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것이 A 이론이 뭐 아동에서만 쓰냐, A 이론이 뭐 청장년기 때만 쓰냐 그런 게 아니라 이 이론은 어릴 때부터 모든 연령에 상관없이 다 포괄할 수 있는 이론이 첫 번째 좋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혼돈하지 마세요. 어떤 이론은 그 시대, 그 대상 혹은 그 측면에만 그 어떤 아주 특수한 경우에서만 쓰는 이론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론은 보편성을 말하는 거야. 보편적으로 말할 때 좋은 이론이라는 것은 광범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이론이라는 거였어요. 최대한 이론이 많은 것을 설명하면 좋다라는 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크로스 컬처럴이에요. 이거는 약간 좀 논란이 있긴 하지만 크로스 컬처럴은 뭐냐면 서양에서 발생했던 이론이 서양을 대상 사람을 설명한 이론이 동양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런 상황이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합니다.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하나 예를 들어볼까? 어태치먼트 티오리, 애착이론. 동양의 엄마의 애착과 서양의 엄마와 아동과의 애착이 형태가 다르긴 해요. 동서양의 애착의 형태와 동양의 엄마와 동양의 아동과의 애착의 형태와 서양의 엄마와 서양의 아이와의 애착의 형태가 양육 방식이 좀 다르긴 합니다. 이건 명확해요. 예를 들어서 동양의 엄마들은 아이를 안고 자죠. 서양의 엄마들은 아이를 안고 자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엄마가 애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문화 자체가 달라서 그래요. 그러나 엄마와 아동 간의 애착이라는 관점은 명확히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이런 건 크로스 컬처, 어떤 문화에 관계없이 설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화는 다르다는 것도 인지는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는 they are heuristic이라는 개념이 어떤 발견 가능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정표 같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이론을 봤을 때 이 이론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도구적 관점으로서 이론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 이론이 있다면 그 상황도 내가 발견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쌤이 좀 좋아하는 스트레스 이론 같은 걸 주면 스트레스 이론을 보고 나서 스트레스 이론이 그러니까 스트레스 원인과 스트레스 결과라는 것이 내가 그 틀에 있다면 내가 어떤 특정한 현상을 봤을 때 그것의 패턴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현상도 스트레스 이론이 보았던 A와 B 사이의 관계가 거기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이론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검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 이론을 통해서 A와 B의 관계를 안다면 내가 현상을 이 이론에 비추어서 검증할 수 있다. 굉장히 도구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 번째, 이게 개념 좀 약간 헷갈릴 건데 플래시빌리티, 이게 영어로 말한다면 허위적이라는 뜻이에요. false 이런 어원이거든요. false, possible 이런 말인데 다른 말로는 반증 가능하다는 거예요. 반증 가능하다. 이 이론이 반증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론이 제가 이 수업을 하기 전에도 약간 설명했는데 이론은
완벽한 이론은 없습니다. 모든 모형은 틀렸어요. Every model is wrong이에요. Some model is useful하다고. 모든 모형은 틀렸다고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되었든 어떤 이론이 되었든 책 이론이 되었든 이 이론의 어떤 부분은 틀렸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론이 반증 가능하다는 거예요. 완벽한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형이 어떤 이론에 따라서 어떤 현상을 설명하지만 이것도 충분히 반증 가능하다. 그러니까 좋은 이론이 가져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반증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론에 이 현상은 완벽하게 설명돼.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조금 논리적으로 약간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왜 설명 가능하면 좋지 않냐, 왜 반증이 안 되는 게 좋지 않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어떤 이론이 왜냐면 새로운 현상이라는 건 계속 바뀌어요. 현상이라는 건 항상 고정돼 있지 않다고. 이론은 고정돼 있지만 현상은 고정돼 있지 않다는 건 바뀌다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이론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 공간을 주는 거예요. 룸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반증 가능성이에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여러분 스타벅스 가서 그린티 프라푸치노 같은 거 시킬 때 이렇게 외국에서 이렇게 말해요. Do you want a room for cream? 그래요. 크림을 더 줄까? 우리말로 이렇게 말하면 room for cream이에요. 크림에 대한 방을 더 줄까? 원하냐? 이렇게 물어요. 룸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공간. 얼마든지 이러한 현상의 바뀜에 대해서 이론이 그것을 취소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They are rational. 합리적이라. 이론은 합리적이어야 돼요. 논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소크라테스의 3단 논법처럼 이론이 A와 B의 관계라면 그것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합리성을 떼야 된다. 이론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고. 6번째가 they are parsimonious. 감명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론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 이론은 도구인 동시에 우리 이정표로 생각해보자. 자, 어디 가는데 표지판이 있어. 표지판에 뭐가 적혀 있어요? 그냥 글자만 적혀 있죠. 여기까지 동명대, 동서대, 부경대, 저기는 해운대 이렇게 막 적혀 있지. 표지판에 해운대까지 가려면 어디서 가야 되고 뭘 꺾어야 되고 이런 거 안 적혀 있죠. 왜? 필요가 없어요. 해운대라고 적혀 있어도 명확하게 우리 해운대까지 갈 수 있어요. 표지판의 목적은 나를 저기까지 보내는 거지. 해운대 표지판에 해운대는 뭐 최치원 선생님이 몇 년도에 바다를 보면서 해운대라고 이런 거 안 적어놓잖아. 그래 정확한 말이 필요가 없다고 거기. 그러니까 이론은 감명해야 돼요. 가장 적은 단어로서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론은 실용적이어야 된다. 프랙티컬하다는 거예요. 이론이 만약에 어떤 이상적 세계에 대한 어떤 철학적, 형이상학적에 대한 철학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면 장황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굳이 실용적이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상상의 세계에서만 논의하는 거라면 그냥 이론은 실용적이 않을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과 철학이 좀 많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철학은 어떤 영역에서는 아예 실용의 영역을 무시합니다. 왜냐면 거기는 상상이나 가상, 이론의 세계에서만 논의하기 때문에 어떤 영역의 철학은 뭐 대표적으로 뭐 플라톤의 어떤 영혼에 관한 이야기 같은 거는 일상에서 아무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논의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지. 근데 이론은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이론이라는 관점은 이 현상에서 특히나 사회복지 관련된 좋은 이론은 사회복지의 어떤 현장을 도울 수 있는 무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분명히 현장이나 학계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무엇이 돼야 되는 아주 명확한 목표가 있다는 거죠. 야, 사회복지 관련된 좋은 이론이라는 것은 프랙티컬해야 된다. 실용적이어야 된다. 이걸 통해서 뭔가 도움이 줘야 되고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이론을 쓸 필요는 사실 없어요. 만약에 이게 진짜 도움이 안 된다면 굳이 왜 써? 누구를 위해 쓰는 거야? 클라이언트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럼 나도 이거 왜 써 사실은? 보컬을 왜 도움이 안 돼? 왜 쓰는 거야? 하다못해 이걸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학자라면 도움이 안 돼. 쓸 필요가 전혀 없죠. 아시겠어요? 철학과는 좀 달라요. 철학과 이론이 굉장히 맞닿아 있긴 하지만 이런 면에서 철학과 이론은 굉장히 다른 성격을 좀 가집니다. 어떤 사변 철학 같은 영역에서는 사실 별 실용적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어떤 논리의 생각을 하면 되니까. 물론 그것이 현실에 도움을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이론은 거의 대부분 언제나 프랙티컬한 목적을 가진다. 자, 우리 7가지를 제가 좀 정리했는데 나중에 PPT에도 붙여드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 PPT 좀 보시면서 이론이라는 것은 이런 거고
이론의 맥락상, 목적상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복지 영역이 어떤 이 이론을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 이론의 어떤 큰 틀 안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좋은 그랜드 티오리가 나오고 그 이론에 기반을 해서 현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기법이 도출되고 그 기법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를 혹은 워커를 이 조직을 우리 사회를 좀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뭐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학부 정도 수준에서 사회복지 이론을 충실히 이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조금 좀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한 20분 조금 넘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론 이야기만 꺼내면 사실 뭐 한 학기 내내 뜯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이론 수업도 아니고 실천 영역에서 어떤 간단한 이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만 여러분 이해하고 지금 이 영상 다음부터 이어지는 다양한 이론들 조금 봐주시고 그 이론을 나는 어떤 이론을 선택할 것인가 가장 마음에 드는 이론을 어떤 이론이 뭐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다 뭐 손가락 5개 중에 뭐 더 좋아 뭐 그런 거 없잖아. 다 똑같죠. 그냥 그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현상 이론을 내가 지금 다루고 싶은 현상에다가 가장 적합한 이론, 영어로는 fit한 이론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그 사러 갈 때 피팅님 누가잖아. 그러니까 그 옷이 나한테 작다고 해서 옷이 크다고 해서 옷이 틀린 것도 아니고 내가 틀린 것도 아니죠. 그냥 맞는 옷이 있고 안 맞는 옷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론도 그 현상에 맞는 이론이 있고 안 맞는 이론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론을 선택해서 어떤 현상을 잘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이 이론을 하는 목적이 앞에 있는 말했던 7가지와 동일해요. 왜 이론을 할까? 이 7가지 덕분에. 무슨 말이냐면 좋은 이론의 7가지 특성이 왜 이론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해요. 왜? 실용적이니까. 설명이 가능하니까. 광범위하니까. 그러니까 A는 B고 B는 A라는 뜻이에요. 좋은 이론의 7가지 특성이 동시에 왜 이론을 사용합니까에 대한 답도 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이 정도까지 하고 또 다른 영상에서 봅시다. 안녕. 얘들아 반갑다. 오늘 2번째 시간. 목이 말라가지고 오늘 2번째 시간은 이론을 좀 할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번 학기 내내 다양한 이론을 통해서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론이 뭔가, 그럼 이론을 진짜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매년 거의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학기 초반에는 잘 이해를 못하다가 거의 영상을 끝나는 시점에서 이제 이론이 뭔지 알겠다라고 말한 학생들이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프리프티드 영상을 통해서 이론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할까 합니다. 이번 학기는 오늘 그 첫 번째 이론은 정신역동 이론, 흔히 말하는 프로이트를 대변하는 정신역동 이론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해요. 여러분, 제가 올려놓은 그 교재를 보게 되면 정신역동 이론에 관한 설명이 되게 많아요. 결정론적 사고, 무의식, 에고, 전의식, 이런 이야기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봤죠? 네, 거의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안다고 해서 영상을 찍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난 한 3년, 17년 이후로 17, 18, 19 올해 이제 한 4년 차인데 정신역동 이론을 가지고 찍는 친구들의 8할은 다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해요. 그냥 꿈만 나오면 다 이론인 줄 알아. 꿈이 나온다고 해서 정신역동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우리가 한번 도대체 꿈은 무엇이고 도대체 이 정신역동 이론이 뭔지, 물론 자세한 이야기는 수업 시간에 하겠지만 여기서는 간단한 키만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할까 해요. 여러분 잘 들어요. 자, 꿈. 다른 말로 비슷한 거는 뭐가 있냐면 말실수. 이런 것들. 이게 도대체 왜? 프로이드가 왜 꿈의 해석이라든지 말실수라든지 이런 걸 초점을 두었냐면, 강조했냐면 이 밑에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할까? 이 꿈 밑에 무언가 있다고. 역으로
얘가 이 꿈을 꾸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꿈이 그냥 꾸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로또 된 것처럼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 반드시 얘 때문에 이러한 A라는 꿈을 꾸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보이는 거는 A라는 거예요. A라는 거. A라는 거. 꿈. 말실수도 비슷해요. 우리가 실제로 보는 건 A밖에 없어요. A. 근데 이 A를 만들어내는 무엇은 X인데 이 X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걸 넘어서서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 꿈도 안 보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지금 보이고 안 보이고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A라는 것은 보인다, 인지한다는 거예요. 자, 어제 하늘을 나는 꿈을 꿨어. 인지하고 있지? 내가 알아. 내가 어제 하늘을 나누는 꿈을 꿨다. 내가 어제 그 꿈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to know 한다는 거예요.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하늘을 나는 꿈을 꿨을까? 내가 도대체 왜 하늘을 나는 꿈을 꿨을까에 대해서는 아냐고. 모르지.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프로이드는 예를 들어서 하늘을 나눈다는 것은 상승 혹은 일탈을 이 사람이 꿈꿨다면 이런 꿈을 꾸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내가 인지하는 것은 하늘 나르는 거였지만 실제 내가 몰랐던 안 보였던 미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무언가에 대한 일탈이에요. 즉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현상 상태를 벗어나고 싶었던 마음 X는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미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정신역동 이론이라는 것은 이 A, 보이는, 인지하고 있는 A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몰랐던 X를 찾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정신욕동은 이 X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몰랐던,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었지만 몰랐던,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지만 몰랐던이에요. 내가 안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게 언제 형성된다? 아주 어린 시기에. 그래서 이걸 결정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잘 들어봐. 시간의 흐름으로 봤을 때 내가 아주 어린 시기에 무언가를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X라고 말합시다. 근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이 X를 가지고 있는 거를 까먹었습니다. 몰라요. 사람은 내가 X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는 있지만 모르니까 뭔가 이상한 짓을 해요. 사람이. 막 불안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 갑자기 이유 없이 막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근데 난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뭐 새해 막 점장이도 찾아가고 뭐 상담사 찾아가서 막 상담도 하잖아. 그래서 막 사람이 여러분은 뭐 하다 보니까 맞아요. 나 예전에 그랬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요 X가 X로 표시되는 게 아니라 A로 도출됩니다. 이 A가 뭐다? 꿈, 말실수 이런 것들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보이는 건 A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A를 만들어내는 건 뭐다? X. 그래서 정신역동 이론은 이 X를 찾아내서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점쟁이 찾아가거나 뭐 철학관 가거나 뭐 사주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당신의 성격은 어떻고 이렇게 알면 내가 그런가 보다 막 좀 마음이 좀 안정되고 하잖아. 이 원리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신역동 이론 가지고 영상을 찍는다고 했을 때 어떠한 주제와 어떠한 것을 말을 해야 될까? 대충 감이 오지 않나? 이런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 어떤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어떤 애가 있어. 학교에서 잘 적응도 못하고 뭐 교우관계도 안 좋을 수가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얘는 자기가 왜 이러한 상태에 있는지를 잘 몰라요. 나도 뭔가 좀 열심히 하고 싶고 하는데 이상하게 뭔가 수업을 들으면 잠도 오고 피곤하고 잘 못 듣겠어. 의지는 있다고 애가 막. 난 의지가 있는데 이상하게 수업만 듣고 뭘 하면 잘 못해. 그래서 왜 그런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얘가 아주 어릴 때 몰랐지만 어릴 때 뭐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뭔가 배우려고 할 때
너무 많이 혼나가지고 위축이 생겼던 거예요. 혹은 너무 뭘 하려고 하니까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언니, 오빠나 주변 사람들이 너는 공부할 필요 없어. 우리 집에 뭐 집도 부자도 아닌데 네가 공부해서 뭐 할래? 라고 하는 무의식적인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불안하고 잠도 오고 안 됐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 정신역동 이론의 상담을 통해서 이 아이가 갖고 있었던 과거에 겪었던 어떤 트라우마를 트라우마 1 혹은 트라우마 2, 트라우마 3를 찾아내서 이한테 너 사실 이런 일 있었지 않냐, 너 사실 뭐 이런 것도 있었지 않니? 너 이런 것도 있었지 않아? 라고 이야기해주고 맞아, 나 예전에 그런 거 경험했었어. 너 그것 때문에 너 지금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 우리가 이거 한번 극복해보자. 지금 네가 막 잠 오고 이런 것은 일종의 정신역동에서 말하는 디펜스 메커니즘, 반사체계예요. 방어체계라고. 일종의 네가 지금 잠 오고 이런 것은 네가 나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일종의 디펜스 메커니즘이 작동해서 그런 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 줌으로써 그렇지, 나는 의지가 있는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입을 통해서 치료해 나가는 과정이 정신역동의 평가와 개입 단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역동 이론을 이용해서 영상을 찍으려면 이러한 주제와 이러한 패턴으로 가야 돼요. 중요한 것은 얘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벤트, 트라우마, 문제를 찾아내고, 근데 이 문제는 얘가 몰라요. 아까 말했지, 미인지게 있다고. 내가 지금 보이는 것은 잠 오고 수업 시간에 적응 못하고 선생님 보면 두렵고 이런 거는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몰랐던 이야기는 사실은 과거에 아주 어렸을 때 들었던 부모나 친구, 선생님한테 들었던 그런 무서운 말, 나를 비판하는, 나를 낮추는 그런 상황들은 미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시간이 흐르다 보니 까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정신역동이론은 그런 걸 찾아주는 거예요. 그걸 찾고 아까 말했던 A가 아닌 X를 이야기해 줌으로써 이 X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정신역동 이론적 메커니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꿈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알겠니? 꿈은 그냥 이 A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니들 자꾸 정신역동 이론 갖고 찍는다고 맨날 꿈 이야기하고 막 애 재우고 막 주문 같은 거 외우고 해서 영상이 잘 나오지 않아. 그거 찍으면 너희 점수 별로 안 좋아. 쌤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런 거. 중요한 건 뭐다? 찾아내는 거. 과거에 있었지만 까먹었던 이 X를 찾아내는 과정이 정신역동 이론이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신역동 이론을 뭐라 본다? 결정론이라고 보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안 변한다는 거예요. 과거 이벤트가 나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족쇄처럼. 이게 아시겠죠? 그리고 다른 말로는 이런 것이 우리 PPT에 나오겠지만 의식, 전의식, 무의식 속에, 특히 무의식 속에 이런 X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런 구조화되어 있다고, 정신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론을 이해하고 향후에 영상을 찍는다면 훨씬 좋은 주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쌤이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이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론 시간, 인지행동 이론을 할까 합니다. 인지행동 이론을 할까 합니다. 자, 원래 인지행동 이론은 인지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한 유해 혹은 비슷한 패턴, 일종의 목적과 방향이 같다는 거죠. 방법은 좀 달라요. 근데 목적과 방향이 같다고 보니 이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생각을 하고, 영어에서는 흔히 이걸 CBT라고 부릅니다. Cognitive Behavior Theory, CBT라고 많이 우리가 불러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이론 중에 중요한 이야기를 몇 가지 좀 할까 해요. 인지행동 이론은 기본적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프로이드 계열의 정신 역동 이론을 안 좋아합니다. 사실은
안티 체계라고 부르면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시 한번 기억을 짚어보면 정신 역동 이론은 이런 거죠. 시간 어떤 시점, 주로 어린 시절이죠. 어린 시절에 어떤 일어났던 이벤트가 이 시점, 현재라고 할게요. T1, 현재 시점에 어떠한 감정이라든지 행동에 영향을 줬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죠. 우리 그래서 결정론이라고 불러요. 그죠? 근데 인지행동 이론은 이러한 관점을 싫어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이 친구들은 CBT는 T 뭔지는 몰라.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뭐 N으로 해서 이 T가 여전히 무한대에 가깝게. 무슨 말이냐? 언제든지 어떠한 이 시간의 흐름에서 발생한 이벤트가 나의 혹은 미래의 행동에 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꼭 과거가 아니더라도 지금 혹은 어제 뭐 그저께 몇 년 전에 혹은 앞으로 지금의 어떤 이벤트가 앞으로의 행동과 인지에 계속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 애들이 뭐겠어? 이 시간에 무한대에 흐르는 이벤트가 뭐겠어요? 얘가 뭐다? 환경이에요. 이게 환경이라고. 즉 쉽게 말해서 파블로프의 개, 스키너의 쥐, 실험실이 이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환경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 더 정확하게 말할까? 조건화된 환경. 조건화된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조작된 환경. 그냥 일반적인 환경이 아니라 특수하게 조작된 이벤트화된 환경 무엇이 얘한테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CBT의 구조를 보면 인지 혹은 행동이 다시 행동 혹은 인지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행동은 인지, 행동은 인지에 영향을 미치고 인지는 다시 행동 이게 영향을 준다. 즉 C와 B가 이렇게 순환 구조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순환 구조로. 아시겠죠? 그래서 CBT라고 불러요. 인지가 행동에 혹은 행동이 인지.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 인지가 먼저예요? 행동이 먼저예요? 몰라요. 모른다고. 이렇게 생각해볼까? 어떤 행동이 있어. 뭐 술, 담배 같은 뭐 그런 거라고 치자. 술, 담배를 했을 때 뭐 기분이 좋을 수 있죠. 뭐 술 먹으면 기분 좋으니까. 술 먹었을 때 기분 좋아서 그러면 이제 행동이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 술 먹고 기분 좋고 다시 또 술 먹고 더 자주 먹고. 혹은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 받는다. 술을 먹어야 되겠네. 인지 생각하고 술 먹고 역시 기분이 좋아. 다시 또 술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인지에서 행동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여러분 갑자기 막 매운 게 땡길 수 있잖아. 그렇죠. 혹은 한 번도 안 먹어본 음식이지만 갑자기 그 음식이 맛있대라고 듣고 나 진짜 그 음식이 막 땡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꼭 행동이 먼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지가 먼저일 수도 있고 행동이 먼저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시작점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잘 몰라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어야 되잖아?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도대체 영상을 어떻게 찍을까? 이 이론 가지고 도대체 영상은 어떻게 찍을까? 자, 주로 평가와 개입만 갖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요 C와 B의 이 순환 관계를 하나의 고리라고 정의해 봅시다. 고리. C와 B의 고리.
인지와 행동 간의 고리. 만약에 어떤 X라는 애가 있어. 노인이 있다고 치자. X라는 이름을 가진 노인이 있는데 이 노인이 뭐 우울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불안을 갖고 있을 수도 뭐 어쨌든 그래요. 이 노인이 갖고 있는 이상 증상이 있어. 그러면 이 관점에서 평가를 했을 때 이 X라는 노인을 만약에 찍는다면 이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고리를 찾는 거예요. 이 고리를 찾는 겁니다. find and 찾는 거예요. 도대체 이 노인이 어떠하길래 저 우울을 가지고 있을까? 알고 보니까 술, 술 요 고리가 있었던 거야. 혹은 뭐 담배일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평가의 영역에서 이 이론을 갖고 평가를 이용한다면 요 고리 찾기 하는 거예요. 반면 개입의 영역에서 이 이론을 이용한다면 어떻게 하겠어? 새로운 고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노인이 우울을 갖고 있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 뭐 이것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혀 다른 이유 때문에 우울할 수 있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정신역동처럼 어린 시절 트라우마 때문에 우울할 수도 있다고 치자. 새로운 고리를 만들어줘. 뭐 운동 같은 거. 운동, 미술, 친구 만들기. 친구 만나서 재밌게 이야기하고 집에 가고 뭐 이런 고리. 이런 고리를 만들어주는 게 개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인지행동의 관점에서. 생각보다 되게 쉽죠? 그래서 인지행동 관련된 개입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되게 쉬워요. 왜냐면 고리만 만들어주면 되니까. 어떤 고리? 인지가 되든 행동이 되든 시발점을 둘 중에 뭐 A가 되든 B가 되든 아무나 주면 돼요. 이렇게 주고 나서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즉 상담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인지를 바꿔서 행동을 변화시키고 다시 이렇게 요 고리를 만들어 주든가 혹은 운동이나 미술처럼 뭘 하나 행동을 변화시켜서 기분 좋아졌네 이렇게 변화를 주던가.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즉 상담을 통해서 인지를 변화시키든 행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헤비어를 변화시키든 요 고리 만들어 주는 거. 없는 고리 만들어 주는 게 이 CBT 개입 방법이에요. 다시 정리할게요. 인지행동 이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환경, 조작된 환경의 영향을 이해하고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인지행동 이론이에요. 근데 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벤트가 인지에 영향을 줄지 행동에 영향을 줄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가 되었든 하나의 시작, 뭐 두 개 같이 시작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하나 시작한다면 얘가 얘의 인지가 행동이 인지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하나의 순환 고리라고 본다면 우리가 어떤 클라이언트를 평가하거나 개입할 때 평가 영역에서는 이 고리를 찾아주는 것. 고리만 찾으면 이 고리를 끊어주면 되겠죠. 인지를 끊어주든 행동을 끊어주든 고리를 끊어주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거 아니야. 그래서 평가의 관점에서는 이 고리 찾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개입을 한다면 이 새로운 고리를 끊어주거나 혹은 새로운 형태의 긍정적 고리를 만들어주는 것. 즉 방법은 두 가지예요. 긍정적 고리를 만들어주거나 발견한 고리를 끊어주는 것도 인지행동 이론의 어떤 접근 방법이 됩니다. 뭐 둘 중 모두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고리를 만들 때는 인지부터 시작하든 행동부터 시작하든 상관이 없고 둘 다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즉, 개입에서 왜 인지행동 이론이 많이 쓰냐면 되게 쉽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론 중에 어쩌면 CBT가 제일 쉬워요. 특히 개입 만들 때는 굉장히 쉬울 수가 있어요. 왜? 고리를 끊거나 새로운 고리 만들어주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건 학생들마다 좀 다 다르겠지만 이론 중에서 CBT 이론이 제일 개입 부분에서는 쉬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하게 되면 점수가 잘 받거나 좋거나 영상이 더 괜찮아진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별개예요. 단지 시도하는 생각은 좀 쉽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상이 그렇게 시도한 만큼 뜻대로 구현된다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네, 오늘은 두 번째 이론, 인지행동 이론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한번 설명해 봤고 다음 시간에는 뭐 또 새로운 이론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지
행동 이론 가운데 사회학습 이론을 할까 해요. 반도라의 사회학습 이론인데 인지행동 이론이랑 조금 다릅니다. 그 영역이 같은 영역이 있지만 좀 지향하는 점이 좀 달라요. 네, 오늘은 사회학습 이론을 조금 보도록 합시다. 사회학습 이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뭘 학습하는 거죠. 학습하는 건데 뭘 학습할까? 무엇을 학습할까?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할게요. 물론 어떤 내용을 학습하겠죠. 어떤 컨텐츠, 내용을 학습하는데 그 학습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식을 하게 되면 학습, 이 결과인데 우리가 보통 영어 같은 거를 배우잖아. 영어를 배우고 결과가 뭐 영어를 잘한다 이런 건데 요 사이에 무언가 있습니다. 무언가. 그 이야기를 조금 뒤에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학습은 방법을 보면 이 how 방법에서 보면 학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면서도 좋아하는 주입식 교육 뭐 그런 게 있죠. 뭐 주입식 교육도 있고 혹은 뭐 이렇게 적자 1 주입식 또 뭐가 있을까? 어떤 경험이 있지? 경험이지. 그래서 뭐 운동이라든지 외국어 같은 거를 경험을 통해서 배우죠. 여러분들 뭐 어학연수나 뭐 가는 거 보면 다 경험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이 경험과 맞닿아 있는 게 정신역동 이론이 이 경험과 맞닿아 있어요. 세 번째 방법도 뭐 있을까? 내가 주입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닌 또 다른 방법. 모델링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모델링. 그러니까 내가 너의 거를 이렇게 엿보면서 쟤는 저렇게 하구나. 여러분 그러잖아. 뭐 이렇게 어디 취업된 선배들이나 아니면 뭐 자격증 딴 친구들이나 보면 저 친구 저렇게 하고 있네라고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모델링 하죠.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중에 특히나 사회학습 이론은 이 모델링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중요시 생각해. 왜? 이렇게 경험을 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경험이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왜? 기본적으로 인지행동 이론은 대부분 실험 단계 하잖아. 그래서 뭐 스키너라든지 파블로프의 그런 실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일종의 반드로가 반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도 사람을 배울 수 있다. 모델을 통해서. 그러니까 되게 모델링을 강조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다시 원점으로 들어왔을 때 이 학습을 통해서 내가 결과 뭘 배운다고 했는데 이 성취야? 이게 흔히 행정학에서 말하는 컴이라고 칩시다. 아웃컴 성과라고 쳐요. 이래서 취업 장학금 공모전 등등등 흔히 말하는 성과를 우리가 아웃컴이라고 했을 때 이 과정에서 있는 아웃풋의 개념 혹은 내가 이 학습을 통해서 1차적으로 배운 게 무엇이냐고 물었다면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 이게 반도라가 제시한 효능감입니다. 효능감이에요. 즉 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인간은 효능감을 키우고 이 효능감이 결과를 도출한다고 가정을 해요. 반두라의 소셜 러닝 티오리, 사회학습 이론하면 그냥 효능감이에요. 그냥 효능감. 그러니까 이 뭔가 숟가락, 짝은 뭐지? 젓가락 이런 것처럼 그냥 효능감은 사회학습 이론의 거의 짝이에요. 거의 짝. 옛날에 일타 강사를 가르쳐주지 이게 히읗 같이 외워 이런 식으로 해주잖아? 또 이렇게 외워 학습이론 효능감 근데 너무나 이렇게 짝으로 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런 거예요. 사람이 효능감이 뭐야? 영어로 I can do 나 할 수 있다. 그지? 나 할 수 있다.
효능감이 더 세지면 어떻게 돼? only I can do야. 나만 돼. 너는 안 되지만 나는 돼. 효능감이 극대화되면 나야. 너는 다 못해. 나야. 이런 상태가 됩니다. 효능감이. 그러면 우리가 효능감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어떤 효능감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또 뭐가 만들까? 어떤 상태예요. 이 상태는 사실 뭐지? 예를 들어서 지위, 높은 지위 있어. 사장님이 이거 할 수 있어. 생각할 수 있죠. 지위, 또 뭐 내가 저거 한 게 뭐더라? 경험. 나 저번에 해보니까 되더라. 나 되더라. 경험. 뭐 지위. 또 뭐 있지? 자원. 나는 뭐 사업을 해보는데 내가 좀 돈이 없지만 우리 집은 엄청 금수저야. 아버지가 뭐 엄마가 뭐 돈을 수십억 주겠대. 할 수 있겠지. 이런 자원들. 이런 것들이 나의 상태라고 했을 때 이 상태가 다시 효능감을 만들어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이 나의 마음과 상태는 보면 이게 뭐 T0로 하고 T1이라고 합시다. 대부분 T0가 중요해요. 여기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또 이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이게 상호 왔다 갔다 하죠? 상호 영향을 줍니다. 그치? 우리가 상호 영향을 주고 이게 인지행동 이론으로 보면 이걸 일종의 강화하죠. 무슨 말이냐?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어. 지난 학기는 공부를 좀 못했지만 나 이번 학기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보고 실제로 이번 학기 A뿔을 맞은 거야. 역시 난 되구나. 이 경험이 쌓인 거지. A뿔 맞은 애가 다음 학기 나 지난 학기 A뿔 맞았으니까 이번 학기 또 되겠지? 역시 나는 되니까. 그래 이렇게 한 3년을 지내. 그럼 마지막 4학년 2학기쯤 되면 이 수업 어떤 수업 들었을 때 당연히 내가 A지. 너희는 A 안 돼. 나만 A 될 거야. 이렇게 마음 먹는 효능감이라는 게 극렬히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효능감이 결과를 이끈다는 겁니다. 즉 반두라는 무언가 학습한다고 해서 사회에 이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일종의 이게 없다면 이건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얘가 담보되지 않는 효능감이 담보되지 않는 성과라는 거는 그냥 운일 뿐입니다. 그냥 여러분 지나가서 로또 사고 복권 사서 1등해 뭐 그랑 비슷해요. 뭐 효능감이 없어도 1등 할 수 있잖아? 그치?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효능감 있다고 로또 1등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효능감 없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겠어요? 효능감 없이 뭐 어떤 시험에서 붙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못해. 나는 나 같은 인간 안 돼. 이런 사람이 정말 공무원 시험 붙고 좋은 데 들어간다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쵸? 즉 효능감이 담보되는 성과, 결과. 즉 우리 처음에 배웠던 인지, 행동 이론과는 좀 다르죠. 인지, 행동 이론은 효능감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배우면 이벤트가 있으면 이벤트 결과가 아웃컴에 미친다. 아웃풋을 나오게 한다. 뭐 이렇게 되죠. 이 개념을 반두라가 비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CBT 개념이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 인간은 이렇지 않다고. 인간은 그냥 지새끼나 강아지한테 주는 것처럼 막 준다고 해서 조건화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인간한테는 이게 중요해요.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게 없으면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수업과 별개 이야기인데 쌤이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은 이야기도 이거예요. 얘가 올라가면 나의 환경이나 학습 상태랑 무관하게 얘가 오르는 거죠. 당연히 올라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자, 그러면 시간이 좀 다 돼가는데 영상은 어떻게 찍을까요, 여러분들이? 막 이런 아이가 있어. 철수 0이라고 치자. 뭐 20대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찌질이한 뭐 어떤 애가 있어. 얘가 무언가를 성취하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 한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과제, 이벤트 1단계, 2단계, 3단계 막 거치면서 얘가 경험을 쌓는 거야. 나도 될 수 있구나. 나 같은 인간이 될 수 있을까? 나도 되네. 나 잘하네. 나 할 수 있을 거야. 나야. 이렇게 올려가는 방향이 하나 있겠죠. 전략 1이라고 합시다. 또 다른 전략 2는 뭘까? 옆에 있는 친구를 봐. 나랑 되게 비슷했던 그런 되게 찌질했던 영희가 뭔가 좀 잘하는 거야. 그래서 물어.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하게 됐어?
이렇게 말을 해줘요. 어깨 배우는 거야. 쟤도 저렇게 하네? 나랑 비슷한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도 효능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즉, 소셜 러닝을 통해서 어떤 문제 변화를 하려면 효능감을 키워야 되는데 이 효능감을 올리는 방법이 어떤 경험 혹은 누군가의 도움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가 뭐 도와줄 수도 있겠지. 뭐 선생님이 도와줄 수도 있겠지. 어떤 도움, 아까 말했던 이런 경험, 자원 같은 게 이렇게 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혹은 이 모델링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마 이런 전략 두 가지를 쓰면 가장 쉽게 여러분들의 영상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사회학습 이론을 해봤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론으로 만나겠습니다. 그럼 안녕. 반갑습니다. 5주차 아마 5주차일 거예요. 5주차 영상을 찍는데 오늘은 뭐 할 거냐? 체계 이론을 할 겁니다. 체계 이론. 생태 체계 이론 뭐 이렇게 부르는데 생태 체계 이론, 시스템 티오리, 뭐 에콜로지컬 시스템 티오리 뭐 이렇게 불러요. 체계 뭐 맨날 들어봤죠. 체계 많이 들어봤을 건데 솔직히 체계라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좀 우리가 쉽게 보면 반대로 범주 혹은 경계, 영어로 바운더리라고 그러죠. 범주나 경계를 가진 무엇입니다. 체계 이론에서 바라보는 체계는 그냥 좀 쉽게 생각하면 범주를 가지고 있는 무엇이에요. 그러면 범주라는 게 도대체 뭐야? 여러분 몸도 외부랑 몸이 범주가 있죠? 피부, 조직, 뭐 학교 다 범주라는 게 있어요. 경계라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 무엇이다라는 범주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범주 뭐 이게 사람 개인일 수도 있고 뭐 가족, 학교, 뭐 조직 눈에 보이거나 안 보이는 대부분 우리 뭐 지구도 마찬가지죠. 우주랑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 범주의 다른 말로는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너와 나를 구분할 수 있는 무엇이 이 체계라고 보면 돼요. 그럼 여기 앞에 붙어있는 말 생태 체계 이론, 생태 체계 이론 이 있죠. 자, 사실 체계 이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뭐 인풋, 그치? 그다음에 뭐 산출 나오고 뭐 아웃풋, 뭐 피드백 뭐 이런 이야기 한번 다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행정학과 학생들. 근데 너무 복잡한 이야기 하지 말고 그러면 이 범주가 고정되어 있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나옵니다. 인하고 아웃이 있다고요. 이게 뭐다? 에너지라는 거예요. 에너지. 쉽게 말하자. 너희들 뭐 먹지? 먹고 나서 뭐해? 싸러 가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체의 본질이에요. 범주를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행위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먹기만 먹고 안 싸거나 혹은 먹진 않고 싸기만 한다. 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에너지의 반대 개념이 한번 들어봤을 건데 옛날에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있어요. 엔트로피. 에너지와 엔트로피는 반대 방향으로 흐릅니다. 즉 에너지가 올라가면 엔트로피는 떨어지고 에너지가 떨어지면 엔트로피가 올라가는 뭐 그런 성향을 가져요. 꼭 확실히 항상 가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럼 엔트로피를 쉽게 설명하면 뭐다? 그냥 이렇게 설명할게. 쓰레기야. 니들이 밥만 먹고 화장실 못 가. 하루, 이틀, 열흘 어떻게 돼? 죽어요. 몸속에 쓰레기가 쌓이면 죽는다고. 인풋만 있거나 혹은 반대 아웃풋, 인풋이 없고 아웃풋만 있어도 이 조직은, 이 체계는 죽는다고요. 즉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되면 조직은 망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잘 안 와닿으면 안 와닿으면 가족으로 볼까? 가족에서 가족 간의 대화가 없어. 엔트로피가 떨어질까요? 증가할까요? 올라가요.
인풋이 없다니까? 아웃풋만 있고 가족이 아무 대화가 없어. 혹은 가족에서 뭔가 들어오기만 들어와. 뭐 나쁜 감정만 들어와. 그 나쁜 감정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없어요. 대화도 없고 뭐 어떻게 되겠어. 똑같아요. 여러분 밥만 먹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욕만 처먹으면 죽는 거 알죠? 죽어요. 우울해 죽는다고. 자살하라고. 연예인들이 댓글만 보다가 훅 가는 게 다 이런 거예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 체계가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 즉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뭐다? 항상성입니다. 호모스테이시스라고 해요. 항상성이 유지되는 체계가 건강한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안 들어오거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체계는 좋은 항상성이 유지된 체계가 아니에요. 즉, 근데 자꾸 여러분 혼돈하는 게 뭐냐면 자꾸 항상성 이야기하면 얘가 뭔가 유지라고 말을 하니까 고정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밥 먹고 가만히 있으면 사라지나? 아니죠. 먹고 싸고 하잖아. 항상성 유지는 고정된 게 아니라 움직이는 와중에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와중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만 벗어나지 않는 것. 그죠? 내가 오늘은 좀 멀리, 여러분도 그렇잖아. 좀 어느 날 엄청 많이 먹을 때 있지. 술도 좀 많이 먹지만 매일 그렇게 먹으면 죽어요. 어느 정도 먹고 다시 또 안 먹잖아. 평균을 유지하려는 성질. 이게 항상성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자꾸 이게 고정되어 있다, 항상 중간에 있다, 뭐 여기 있다, 안 움직인다. 이런 거 항상성 아니에요. 항상성은 높이 가거나 멀리 가지만 다시금 돌아오는 성향, 원점으로 돌아오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힘. 그래서 항상성은 사실 말하면 파워예요. 어떤 파워? 중심으로 돌아오려는 힘.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으면 여러분이 영상에서 이 체계 이론을 갖고 어떻게 찍어야 되겠어? 보통 이 체계 이론을 가지고 영상을 찍으면 한 3파트 정도를 많이 이야기해요. 제일 중요한 파트 아마 70% 이상 이런 거 할 건데 항상성. 어떤 체계가 이 항상성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하면 이 항상성을 복원시킬 수 있을까? 보통 인터벤션에 많이 씁니다. 혹은 이 항상성이 무너진 상태를 보여주는 것. 평가할 때, 사장할 때 보통 이런 거 쓰기도 해요. 혹은 어떤 친구들은 이 경계의 모호성을 보여줘요. 이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야.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가 막 내 물건 막 써. 여러분 기숙사에서 너와 나의 경계는 뚜렷한데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막 내 경계를 파고 막 들어온다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싫다는 거죠. 연인 관계,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내 삶을 너무나 막 간섭해요. 나의 경계가 없다고. 이럴 때 느끼는 나의 좌절감도 체계 이론을 갖고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혹은 뭐 이런 거. 아까 말했던 엔트로피나 에너지 이야기. 엔트로피가 너무 증가된 상태. 뭐 사랑을 못 받는다든지 주변 사람들한테. 혹은 어떤 감정적 교류가 없는 상태. 그냥 모든 게 바닥나 있는 상태. 그래서 엔트로피를 보여주는 것. 또 체계 이론을 갖고 찍을 수 있는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 이상해. 혹은 너무 괜찮아 보이는 애가 갑자기 죽거나 이상한 행동을 해. 왜 그런가 사정해보니까 엔트로피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사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항상성을 많이 찍지만 이런 관점, 경계에 대해서 초점을 두기도 하고 혹은 엔트로피에 대해서 초점을 두기도 합니다. 이때까지 체계이론 찍은 애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거 항상성만 너무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경계 이야기, 엔트로피 이야기도 존재한다 라는 걸 선생님 좀 말해주고 싶었어요. 한 5주차 이제 이론은 이제 한 개 정도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뭐 한두 개 정도 그거 조금 더 빨리 이야기하면서 마치도록 한번 해볼게요. 아무튼 오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반갑습니다. 오늘은 현상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상학. 영어로 피나미날리지라고 하고 현상이에요. 현상.
현상. 현상이 뭘까? 현상. 우리가 현상이란 말은 일상생활에도 좀 많이 씁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본다. 어떤 현상을 이해한다. 라고 말을 하죠. 지금 상황이란 뜻이에요. 지금 상황. 쉽게 말해서 지금의 어떤 상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상. 모습 같은 겁니다. 현상학은 철학의 한 영역이기도 하고 이 개념을 말하기는 너무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 학부 정도 수준에서 조금 사회복지 영역에서 쓸 만한 개념을 조금 쉽게 좀 말을 할까 해요. 사회복지 영역에서 현상학을 주로 이야기할 때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나. 수업 시간에 한번 너라는 걸 이야기해 줄 건데 나에 대한 이야기. 영어에서는 이 나를 me, I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나는 크게 두 가지가 이렇게 해요. 내가 진짜 바라던 나. 이상적인 나예요. 이상적인 나. 그리고 지금 실제 하는 나. 현존하는 실제 하는 나. 이상적인 나와 실제의 내가 같으면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이상적인 나와 실제의. 근데 만약에 이상적인 나와 실제의 내가 이만큼 차이가 있다고 치자. 1km 정도. 굉장히 크죠? 그러면 이만큼의 거리가 뭘까요? 불안, 불만, 짜증, 분노 같은 거예요. 이게 이 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어가는 패턴이라면 인간은 좀 버틸만 합니다. 문제는 이 거리가 차츰 이렇게 늘어가는 구조라고 생각해봐요. 어떨까? 갈수록 내 삶이 뭔가 꼬이는 거야. 갈수록 뭔가 안 돼. 시간이 갈수록 한계에 올라갈수록 내가 너무 못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느낌들. 그러면 실제의 지금 내 모습과 내가 바라던 나의 모습이 너무나 멀어져 가는 거. 되게 슬프겠죠. 고통스러워요. 현상하게 말하는 것은 그러면 이걸 줄여야 되겠다.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지금 그리고 여기. 지금은 시간, 타임을 이야기하고 여기는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지금 여기. 그리고 쌤을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너의 지금 거기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 개념을 통해서 이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나와 지금의 나는 어떤 걸까? 같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라는 존재는 앞에 미래도 없고요. 뒤에 과거의 나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미래로 갈 수가 없고 과거도 갈 수가 없죠. 우리는 오직 여기에서만 살아요. 미래도 갈 수가 없고 과거도 못 갑니다. 우리 타임머신이 없기 때문에 이 앞뒤를 갈 수가 없고 오롯이 우리는 지금 여기에만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지금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현상. 지금 현상에 있는 나예요. 지금 현상에 있는 나라고. 이 지금 현상에 있는 나를 다시 이상적 나와 지금의 나로 이렇게 말하는 지금의 나는 이가 좀 달라요. 이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상적 나와 지금의 나를 이렇게 여기라는 공간에서 하나로 합친 다음에 이상적 나는 쉽게 말해서 뭐 돈을 한 100억 벌고 싶다. 나는 지금 빵원 있어. 이만큼 100억 차이 나잖아. 막 부럽다. 나는 왜 100억이 없을까 고민 이런 게 아니라
이 나를 합쳐서 100억을 벌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100억 없지만 언젠가 나는 100억을 벌고 싶다. 열심히 해야지 지금. 이거예요. 즉 이 둘 사이의 공간을 없애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나야 이상적 나와 지금의 나를 하나로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즉 나와 진짜 나와 하고 싶은 나를 합쳐서 여기에 활동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끔 하는 거예요. 즉 이때 현상학에서의 나는 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달려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여기 그러면 뭔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으니까 그냥 먹고 죽자. 오늘만 산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로저스나 실천 기술론 시간에 했던 모레노나 이런 지금 여기 이 개념이 나온 게 아닙니다. 이상적 나와 그러니까 닿을 수 없는 판타지의 나예요. 판타지의 나라고. 선생님 100억 버는 거 판타지 그렇잖아? 이 판타지라는 말은 내 말이 100억겠지. 자, 나의 판타지가 만약에 뒤에 등에 날개 달아서 날아가는 게 내 꿈이야. 이게 이루어져? 안 이루어집니다. 이런 거는. 이런 꿈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날아다녀? 등에 날개 달려서. 내 꿈이 그런 거래.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닿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이 이상이라는 것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미래가 없어요. 개념적으로. 미래가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나의 바라는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상적인 나와 지금의 나를 합쳐서 내가 정말 살게끔 해서 그 방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속도나 그냥 부럽다. 그냥 판타지를 여기서 말하는 판타지 나쁜 의미예요. 그냥 막연한 판타지를 꿈꾸고 나는 저 판타지를 왜 못하지? 우리 아버지는 왜 건물주가 아니지? 이런 불만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진짜 나와 지금의 나를 합쳐서 이러한 방향성으로 100억 벌게끔 하는 방향성으로 가는 것.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게끔 하는 방향성을 만들어준다. 그게 어디다?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가 정립이 안 되면 방향성이 제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거나 미래에 가고 싶은 방향성을 어떻게 만들어준다? 주로 역할놀이 같은 거. 역할놀이. 쌤이 실천기술론 시간에 하는 연극 같은 이 역할놀이를 통해서 못 가봤던 과거에 대해서도 한번 내가 돌이켜보고 가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도 한번 연습 삼아 해보는 거예요. 방향성 때문에 그런 개념입니다. 이건 제가 조금 뒤에 혹은 나중에 실기로 할 때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현상학은 지금의 여기에 있는 지금의 나에 초점을 둡니다. 어떤 나. 어떤 걸 부러워하는 나도 아니고 지금에 있는 나. 중요한 나는 뭐다? 어떤 방향성을 가진 나예요. 어떠한 방향성을 가진 나. 주로 긍정적 방향성이죠. 이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일종의 역할놀이 같은 걸 많이 하는 겁니다. 물론 역할놀이 말고도 현상학적 개념에 많지만 여러분 동영상 찍을 때 이 역할놀이 같은 걸 통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과거에 막 내가 시험 사람 반에서 왕따 당하거나 시험을 못 치거나 막 불만 있었어. 그걸 역할놀이를 통해서 한번 해보고 막 풀어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한풀이 같은 우리 굿 같은 게 한풀 있죠. 한풀이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미래에 진짜 막 엄청나게 막 잘된 사람을 한번 역할을 해보는 거예요. 막 판검사, 의사, 아니면 100억 번 사람, 건물주 역할을 해보는 거예요. 이 역할을 통해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즉 어떤 방향성을 이런 역할론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현상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가기 위해서 혹은 과거, 우리는 미해결 과제라고 불러요. 과거, 미해결 과제 혹은 잉여 현실이라고 부릅니다. 이 미해결 과제를 거기에 잡혀있지 말고 떨쳐버리자고. 그래서 더 좋은 긍정적 방향으로 가보자고. 이게 현상학, 지금, 현재의 상이에요. 그래서 지금에 초점을 두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에 초점을 못 두면 방향성이 없어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나 어디 할 때, 서울 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거 뭐다? 내가 있는 위치부터 확인하죠. 내 위치부터 확인하고 서울이나 다른 지역을 찾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단계가 현상학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영상 같은 걸 찍을 때 현상학 관점에서 찍을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다? 지금의 나의 현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클라이언트가 진짜 바랬던 원했던 클라이언트의 모습, 진짜 바랬던 이상적인 삶의 방향에 이 간격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큼 차이 있다. 선생님은 예전에 어렸을 때 20살 때 막 30억, 50억, 100억을 가지고 싶었는데 지금은 1000만밖에 없네요. 이 간격을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부터 그런 사람이 되게끔 변화하고 있는 방향성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 방향성을 찾고 사정해서 그 방향성을 찾아내고 그 방향성을 가기 위해서 진짜 내가 바랬던 나의 모습을 가기 위한 방향성을 설정해 주는 것. 주로 어떤 걸 통해 역할놀이나 뭐 그런 걸 통해서 방향성을 설정해 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현상학은 좀 다를 때까지 했던 이론보다 훨씬 어려워요. 왜냐면 현상학 자체가 하나의 철학이기 때문에 삶의 철학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조금 헷갈린다면 수업 시간에 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도 좀 되고 아마 현상학 이야기할 때 쌤이 타자성, 너에 대한 얘기도 할 겁니다. 지금 우리 나에 대한 이야기밖에 안 했잖아. 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했어요. 쌤 까먹을 줄 모르지만 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나에 대한 지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오늘은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